살구하면 보통 중국이 원산지인 줄 알겠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최초의 재배는 아르메니아 등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는 튀르키예가 살구로 유명한데 지중해성 기후 특유의 긴 여름 일주량 덕분에 굉장히 달고 맛있다고 해. 특히 말라키아 지방의 살구를 최고로 치고 한국에 들어오는 말린 살구도 거의 튀르키예산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튀르키예에 가면 살구 주스는 흔하고 살구 콜라까지도 있다고 하니 현재는 살구는 튀르키예가 최고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살구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다량 함유해 있어 체내에선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야맹증 예방 및 눈 건강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 그리고 헤모글로빈 재생 속도를 높여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어 폐 기능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천식, 기침, 기관지염에 도움을 주고 지방과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에도 좋다고 해. 살구의 씨앗은 행인이라고 불리는데 약으로 쓰이거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이며 빻아서 팩도 한다고 해. 한의학에선 호흡기 쪽 문제에 사용하는 대표적 약재 중 하나라고 하는데 기침을 먹게 하고 천식을 진정시키며 대변이 잘 나오게 하는 용도가 주요 목적이라고 해. 그렇다고 씨앗을 일부러 먹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 씨앗을 섭취하게 되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거든. 이유는 주요 성분인 아미그달린이 청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서야. 살구 씨앗에는 1g당 약 17.5mg의 아미그달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중이 60kg인 사람의 경우 1.7g만 섭취해도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성분이라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지? 대개 약이나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열하거나 물에 불리고 설탕을 재우는 등의 방법을 거쳐 실제 치사량 수준으로 섭취할 일은 많지 않다고 해. 살구와 게를 연관시키는 속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맛과는 다르게 속설이 굉장히 섬뜩해. 첫 번째는 살구나무 밑에 게를 묶어놓으면 게가 죽는다라는 속설이고 두 번째는 개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살구 또는 살구씨가 투표라는 설이 있어. 이 속설을 설명할 땐 살구의 어원이 죽일 살, 개구라는 한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살구는 순 우리말인데다가 옛말은 살고였으므로 한자 부회로 인해 만들어진 민간 어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과육은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잼, 통조림, 건살구 등 가공해서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맥도날드의 너겟 소스 중 스위덴 샤워의 주 성분이 튀르키예산 살구 농축액이야. 눈에 띄네 과자 겉부분은 머랭과 살구찜으로 되어 있다고 해. 한국에선 살구를 사용한 제품이 많지 않지만 그나마 가장 알만한 건 살구 비누, 살구 주스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해. 그리고 건살구는 일반 살구에 비해 5배 이상의 소르비톨이 함유되어 있어서 맛있다고 많이 먹었다가는 심각한 방기량 증가와 소화 불량에 시달릴 수 있으니 주의해. 너희 청양고추의 청양이 충청남도 청양이 아닌 경상북도 청송의 청과 영양분의 양을 따서 청양고추를 명명했다는 사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 우선 충청남도 청양의 주장은 2009년 군비를 들여 고추 관련 책자를 발간하면서 청양고추의 원산지는 청양이다라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양고추의 품종 개발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훈 박사는 청양고추의 품종은 제주산과 태국산 고추를 잡종 교배해서 만든 것으로 경상북도 청송군과 영양군 일대에서 인상 재배에 성공했고 현지 농가 요청에 의해 청송의 청, 영양의 양자를 따서 청양고추를 명명하여 품종 등록하였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 애초에 청송과 영양의 이름을 하나씩 붙일 거였다면 송영, 청영, 청양 등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래? 청양고추에는 일반 고추에 비해 약 10배가 많은 비타민C가 있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눈 건강에 이로운 비타민 A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 그래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청양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해 뇌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 이 밖에도 다이어트나 항산화 작용 등 몸에 좋다고 하니 알고 먹으면 좋겠지? 일반적인 청양고추 일일 적정 섭취량은 보통 3개 이내가 적합하다고 해.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위 점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뭐든지 적당히. 그리고 고추를 대량으로 손질 혹은 요리할 시에는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아. 고추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캡사이신이 손에 배는데 이게 누적될수록 비누칠 한 번만으론 잘 가시지 않아. 그래서 그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피부를 만지면 말 안 해도 알겠지?
매운맛의 강도는 보통 스코빌 척도로 측정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운 청양고추는 사실 세계에선 매운 고추에 들지 않는다고 해. 우선 일반적인 풋고추가 1000에서 2000 사이인데 청양고추는 평균 1만으로 한국의 다른 고추 품종에 비해 캡사이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미국의 캐롤라이나 리퍼는 157만에서 220만이고 대중적으로 쓰이는 멕시코산 고추인 레드 사비나 하바네로는 10만에서 35만이고 태국의 프리끼누도 5만에서 10만인 걸 보면 청양고추는 수치가 많이 낮지만 나는 청양고추도 매운 것 같아. 청양고추를 재배하게 되면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어. 그건 바로 격리시켜서 재배해야 하는 건데 오이고추나 파프리카처럼 안 매운 품종들과 함께 재배하게 되면 청양고추에 꽃이 피고 그 화분과 뒤섞이며 다같이 매운맛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고 해. 좋은 고추를 고르기 위해선 일단 표피가 매끈해야 하고 너무 얇거나 무르지 않고 적당히 통통하고 두꺼워야 해. 그리고 반으로 갈라보았을 때 씨가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뒤틀리거나 굽어있는 고추는 피하고 꼭지도 마찬가지로 뒤틀리거나 반쯤 떨어진 것은 신선도가 덜하니 피하는 게 좋을 거야.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서양에서는 고사리를 먹은 소들이 비뇨기와 내장에서 출혈을 일으키며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고사리의 성분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실이 와전되면서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중국 상나라의 백이와 숙제 형제는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방광암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었어. 그러나 동양권에선 망난 어린 잎을 따서 쓰는 데다 그것도 그냥 쓰지 않고 찌고 말리고 익히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독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력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B를 분해하는 티아미나아제 성분으로 비타민 B가 결핍되어 다리의 힘이 약해진다고 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 고사리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엄연히 독초로 분류되는 나물이니 꼭 조리해서 먹자. 고사리에는 티아민 분해 효소, 프타킬로사이드 같은 유해 성분을 가지고 있어. 티아민 분해 효소 성분은 체내의 티아민과 적혈구를 파괴하여 각기병 등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 그리고 발암물질로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프타킬로사이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축을 방목하는 목장에도 고사리가 자라면 먹을 수 있는 풀이 없어지는 폭설이나 가뭄이 아닌 이상 가축은 먹지 않는다고 해. 그러니 우리도 생으로 먹으면 안 되겠지? 하지만 고사리는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육개장, 비빔밥 등에 자주 보이는 식재료인데 먹는 이유가 궁금하지? 고사리는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C, 비타민 B2,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특히 칼슘이 풍부해서 성장기의 어린아이와 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해. 그리고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이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에게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하지만 잎에는 티아민 분해 효소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쓴맛을 빼기에도 좋아. 고사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선 국립공원이나 산 같은 곳에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커다란 고사리밭을 볼 수 있다고 해. 하지만 야생동물의 식용으로 있는 것이라 괜히 뜯어가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하니 건들지는 말자. 북미에는 식용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막 뜯어가서 불과 하루 만에 풍경 자체가 바뀌자 현지 사람이 항의하면서 채집이 불법이 되었다고 해. 한국에서 자생하는 고사리종의 80%가 제주도에서 자란다는 사실 알고 있어? 특히 제주 고사리삼은 세계적으로도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식물이야. 그래서 매년 4월쯤 제주도에는 보슬비가 자주 내리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사리가 쑥쑥 올라온다고 해서 고사리 장마라고 부른다고 해. 제주 고사리는 예로부터 벌채라고 해서 인간에게 진상될 정도로 식감과 맛, 향이 뛰어났었대. 그래서 현재도 고사리 제철이 되면 육지에서 제주 고사리를 먹으러 많이 내려간다고 해. 아직도 헷갈리는 딸기의 종류? 딸기의 품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종류가 매우 많은 거 알고 있어? 단단한 정도와 달콤함과 상큼함의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죽평, 금실, 메리퀸, 장이, 만년설, 킹스베리, 서량, 골든벨, 육부, 비타베리, 아리앙 등이 있어.
야생종까지 따지면 더욱 많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우리나라의 품종은 전국적으로 일본 딸기를 교배한 서량이라는 품종이 많이 재배된다고 해. 서량 외에는 매양, 금실, 죽향 등 다른 품종들도 재배한다고 하니 취향에 맞게 딸기를 먹으면 좋겠지? 딸기는 왜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 딸기 라떼, 딸기 주스, 딸기 티라미수, 딸기 생크림 케이크 등 디저트로 아낌없이 활용되고 있는 딸기. 호텔, 카페, 베이커리, 뷔페 등 딸기 디저트가 왕창 출시되는 봄이면 SNS에 딸기 디저트 인증샷이 왕창 올라오는 거 본 적 있지? 그런데 도대체 딸기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일단 딸기는 특유의 단맛과 상큼함,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져 크림치즈나 생크림처럼 어떤 크림과도 잘 어울리고 초콜릿도 잘 어울려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이벤트 상품으로 출시하는 경우도 많아. 훈련병들을 고문하는 딸기? 딸기가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있는 많은 훈련병들을 고문한다고 하는데 왜인 줄 알아? 바로 딸기의 달콤한 냄새 때문이라고 하는데 논산시는 시의 마스코트가 딸기일 정도로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더군다나 딸기 시험장도 있어서 훈련병들이 외부로 행군을 하다 보면 딸기밭을 보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했다고 해. 혹시 주변에 훈련병이 있으면 연애할 때 딸기를 준비해서 가보는 건 어때? 딸기 제철은 언제? 요즘 딸기는 노지 재배가 적합한 일부 지역을 빼면 거의 시설 재배로 교체한다고 해. 요즘은 또 고설 재배라고 해서 흙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양액으로 수경 재배도 한다는데 본래 딸기의 제철은 6월인데 시설 재배 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점점 겨울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 딸기가 겨울 과일이 된 이유는 딸기가 대부분 시설로 재배돼서 계절에 타지 않게 된 이유로는 재배 농가들이 경쟁 과일이 적은 겨울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딸기는 저온성 식물이어서 고온다습한 6월 이후 여름에는 시설 온도를 맞춰주기가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 반대로 겨울에는 한 번도 기후 특성상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최대로 올라가고 병충해가 없어서 관수와 보온만 잘 관리해주면 딸기 키우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어. 딸기씨는 왜 밖에 있나? 딸기는 흔히 우리가 먹는 붉은 부분은 꽃의 한 부분이 과육으로 자라난 거라고 해. 그래서 딸기의 진짜 열매는 과육 부분이 아니라 겉에 있는 깨알처럼 생긴 거지. 비슷한 경우로는 꽃이 열매처럼 자란 무화과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씨앗은 널리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한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 바나나의 실체. 일반적으로 바나나 송이로 판매되고 묘사되는 것은 송이의 일부분이라고 해. 실제로 나무에 열리는 바나나 송이는 수십 개의 바나나가 원통형으로 배치된 거대한 형상으로 띄는데 파인애플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 아무튼 바나나 열매는 한 골을 300에서 600개 정도 달리는데 한 번 큰 바나나를 만든 나무는 다시는 큰 바나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부 베어버려야 한다고 해. 자연 상태에서라면 자연스럽게 옛 줄기가 죽어버리고 새 줄기가 돋아나서 열매가 맺히지만 농장에서는 이 과정을 빨리 하기 위해 열매를 수확한 바나나 나무를 바로 베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네. 바나나와 사람의 DNA가 비슷하다? 바나나와 사람의 DNA 구조는 약 60% 정도로 비슷하다고 해. 생화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종류의 50% 정도는 바나나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 사실 지구상에는 많은 생물종이 있지만 거의 모두가 비슷한 원시 수프에서 서로 갈라져 나와 독자 진화를 하며 현대 생물종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외계인 같은 게 아닌 이상 유전자의 유사도가 0% 원조리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 50, 60%까지 갈 필요 없이 사람으로부터 90% 정도만 비슷한 생물들만 모아놔도 사람과 전혀 다른 생물종들만 보일 거야. 그나마 인간이랑 생긴 게 비슷한 유인원들은 인간과 유전적 차이점이 약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 깻잎 논쟁 이전의 바나나 전쟁. 유럽연합과 남미, 미국 사이에 바나나에 붙는 관세를 가지고 WTO에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협상을 벌인 것을 전쟁에 빗댄 것이야. 20세기 초 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바나나, 담배 등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했던 것도 바나나 전쟁이라고 불려. 그런데 이 모두가 3대 과일 메이저와 연결되어 있어. 후자의 바나나 전쟁은 앞서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유의 경우를 보면 이유는 1993년 과거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국가별 수입 쿼터를 설정했어. 애초에 이건 관세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지. 이 조치를 통하여 유럽 내 3대 메이저의 수입 쿼터 비율이 확 떨어졌어. 이에
아시아의 3대 과일 메이저와 미국 정부는 합심하여 WTO 제소와 슈퍼 301조, 보복 관세 등을 통해서 유럽과의 대립각을 세워 이 지루한 대립을 통해서 결국 EU가 굴복하면서 국가 외에도 3대 메이저에게도 쿼터를 부여한다라는 타협안이 나왔어. 권력과 부유의 상징? 과거 한국에서는 상당히 비싸고 귀한 과일로 여겨졌는데 수입 자유화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과일이었어.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고 부통령 이기붕 일가가 자살한 이후 그의 자택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집에 냉장고가 있었으며 냉장고 안에는 바나나라는 과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바나나는 권력층 또는 부유층이나 먹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과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후 경제 상황이 훨씬 나아진 1990년대 초반에도 바나나 한 송이가 10,000원이 넘었을 정도로 여전히 고가였어. 1990년대 초반 당시 월 최저임금은 10만 원대, 대졸 초봉이 40에서 50만 원 안팎하던 수준이었으니 이 당시에 바나나 한 송이를 구매한다는 것은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큰맘 먹고 하는 것이었지. 오락실에서 테트리스 한 판에 50원에 하고 읍면 단위에서 짜장면이 500원 하던 시절에 바나나 한 개가 동일한 500원인 때도 있었다. 때문에 1960에서 70년대 출생자 중에는 어린 시절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도 많아. 이 때문에 바나나는 선물 세트 같은 것이나 들어있거나 큰맘 먹고 사야 먹을 수 있는 귀하고 비싼 것이었지. 바나나 한 송이가 사과 한 개짝과 비교될 정도였다고 해. 과일계의 라이징 스타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은 보다시피 청포도처럼 생겼는데 씨가 없고 껍질채로 먹는 게 특징이야. 높은 당도와 싱그럽고 달콤한 향으로 인기가 좋고 비싼 가격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어. 맛있는 건 다 먹어버리는 한국인들 덕분에 샤인머스켓은 그렇게 한국에서 자리 잡기 성공하고 식품계를 강타했지. 샤인머스켓은 초코과자, 파이, 껌, 음료 등으로 다시 태어나며 편의점을 휩쓸고 과일계의 라이징 스타로 성공한 포도가 되었어. 근데 그 샤인머스켓 201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었대.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의 샤인머스켓. 이게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 샤인머스켓의 역사 유래. 샤인머스켓의 원래 이름은 샤인머스켓, 샤인마스카토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원산지고 이름의 뜻은 머스켓 향이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 머스켓은 비티스 비니페라종에 속하는 머스켓과의 포도 종류 전체를 총칭하고 있어. 주로 와인 재료로 활용되고 있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와인 종류의 모스카토가 이탈리아어로 머스켓을 읽은 것이라고 해. 샤인머스켓은 1988년 일본 히로시마현과 오카야마현에서 태어났어. 일본 농림수산성 소관 농업기술 관련 종합연구기구가 아키츠 21과 하쿠난에 섞어서 번식하고 등록한 품종이래. 근데 왜 사람들은 샤인머스켓을 한국 걸로 알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일본이 국제품종 특허를 등록하지 않아서야. 당시 일본 종료법상 일본 내에서 구입한 종자를 해외에 반출해도 불법이 아니었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국내에서 등록한 지 6년 이내에 국제품종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데 원 개발자는 수출까지 염두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 그렇게 한국까지 오게 된 샤인머스켓의 씨는 한국에서 자라게 되었어. 한국의 샤인머스켓은 수출까지 하며 일본의 샤인머스켓 수출액의 5배를 넘고 있고 심지어 샤인머스켓의 원산지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 샤인머스켓 포도 식구와 손절? 포도 식구 중에 혼자 고급 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랑 뭐가 다른 것일까? 샤인머스켓은 포도보다 크기가 크고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씹을수록 망고 맛이 나기도 해. 또한 일반 포도와는 다르게 저온 창고에서 2-3달 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저장성이 뛰어나대. 하지만 오리지널은 괜히 오리지널이 아닌 법. 포도는 알다시피 포도주, 포도잼, 포도통조림, 포도젤리, 포도씨유 등의 음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인기맨과 비인기맨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샤인머스켓을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 그럼 샤인머스켓은 장점만 있는 것일까? 최근 샤인머스켓을 둘러싼 논쟁이 하나 있었어. 바로 샤인머스켓이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라는 내용이야. 대체 샤인머스켓이랑 성조숙증은 대체 무슨 관계지? 바로 샤인머스켓을 키울 때 사용하는 생장 조절제와 관련이 있어. 샤인머스켓을 키울 때 씨가 없는 과육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베렐린과 더크린, 풀메드 등의 생장 보정제를 사용한다고 해. 이는 1960년대 상용화된 기술이며
사람이나 동물의 발육에 영향을 주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과 같은 동물 호르몬이 아닌 식물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 샤인머스켓의 재배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샤인머스켓 재배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1950년대 후반에 개발, 1960년대부터 상용화가 되었고 이 기술을 사용한 거봉, 델라웨어 포도 등이 그간 인체에 호르몬계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보고는 없다고 해. 또한 샤인머스켓에 사용되는 작물 보호제들 대부분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이고 독성이 거의 없다고 본대. 추가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작물 보호제들은 적절한 성장과 재배에 필요한 만큼 사용 기준에 따라 희석해서 쓰고 있고 기준치 이상이며 잔류 농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중에 나올 수 없대. 결론은 샤인머스켓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거야. 성균관과 미나리. 미나리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충성과 정성의 표상이고 학문의 상징이었다고 해. 그래서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 서울에서 미나리밭을 보기 힘들지만 조선시대의 한양에서는 미나리를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해. 그리고 생원 진사시험에 합격해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체근이라고 했는데 미나리를 뜯는다는 뜻의 이 말은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키운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대. 그래서 성균관을 미나리궁이라는 뜻으로 금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 그래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미나리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양에서는 미나리를 보기 쉬웠던 게 아닐까? 자라는 곳에 따라 이름이 다른 미나리. 혹시 미나리의 이름이 여러 개라는 사실 알고 있어? 미나리는 자라는 곳에 따라 물미나리, 돌미나리, 불미나리로 나누어져서 특성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 우선 물에서 자라는 물미나리. 논에서 키우기 때문에 논미나리라고도 부르고 55cm 가량의 물을 논에 가둔 뒤에 재배를 한다고 해. 우리가 흔히 먹는 미나리가 바로 이 물미나리라고 보면 돼. 다음으로 미나리를 밭에서 재배하면 돌미나리나 밤미나리라고 불려. 미나리를 물에서 키우면 수확이 번거로워서 밭에서 키우기 시작했다고 해. 돌미나리는 낮엔 일반 밭에서 재배하고 밤엔 지하수를 공급해 물속에서 자라게 한다고 해. 마지막으로 산기슭이나 야생에서 자라는 미나리는 불미나리라고 하는데 다른 미나리보다 줄기가 붉어서 불미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미나리, 신기하지? 물도 정화하는 미나리? 벌레와 질병에 저항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끈질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키우기가 쉽다고 해. 그래서 줄기를 어느 정도 잘라낸 밑동만 좁은 곳에 모아 물에 담가 놓으면 얼마 안 가 새 줄기와 잎이 자라나. 이 정도면 생명력이 진짜 강한 것 같지? 그리고 미나리는 수질을 어느 정도 정화할 수 있어 어항에 심어 길러도 괜찮아. 대신 철저하게 무농약 재배한 미나리여야 하고 어항에 넣기 전에는 세척과 식초 소독을 어느 정도 거치면 좋겠지? 이렇게 물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나리꽝은 지금의 하수처리장 같은 역할도 겸했다고 해. 동의보감에서의 미나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의보감에서는 미나리는 갈증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주독을 제거할 뿐 아니라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황달, 부인병, 음주 후의 두통이나 구토에 효과적이며 김치를 담가 먹거나 삶아서 혹은 날로 먹으면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 현대 양약적으로도 미나리는 비타민 A, B1, B2C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단백질, 철분,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서 혈액을 정화시키며 갈증을 없애고 열을 잘 내려준다고 해. 이런 정보를 보면 과거엔 어떻게 알아냈을까 싶어. 보거의 독을 해독하는 미나리? 미나리를 먹으면 보거의 독인 테트로도톡신을 해독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있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해. 아직 테트로도톡신을 확실하게 해독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다고 하고 다만 미나리는 맛과 영양면에서는 보거와 잘 어울려서 보거 요리에 잘 들어가는데 방금 말한 민간요법도 이것이 와전된 게 아닐까 싶어. 유명 작품인 대장금에서도 작중 상공 캐릭터가 보교리에 미나리를 넣는 이유는 비린내와 보거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니 궁금하면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